직원들이 왜 이렇게 수동적이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뻔히 보이는 문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돌아오는 답은 없고, 회의 때는 아기 새 마냥 다 나한테만 물어보고, 들리는 말로는 대표님 앞에서는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말까지. 진짜 내 마음 아는 우군 한 명 없는 것 같다는 외로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직원들이 수동적인 건 어쩌면 팀원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팀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팀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1%의 작은 회사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이걸 영상에서 털어놓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 회사를 여러 번 창업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원인이 아이템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매출이 발생을 안 해서도 아니었고, 항상 사람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매주 하루에 한두 분의 작은 회사 대표님들을 뵙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다뤄봐야겠다는, 직장생활 할 때는 저도 늘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급여를 떠나서 왜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또 왜 내 열정을 이렇게 몰라주지?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결국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되게 달랐습니다. 반대로 제가 고용한 팀원들도 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랑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굳은 일을 많이 하고 함께 오래 했던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은 팀원들이 떠나기도 하고, 뭘 해도 답답해 보이는 사람부터 뭔가 타성에 젖어서 조그만 변화도 그렇게 싫어하고, 이런 불만 같은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팀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팀원들이 떠나고 빈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아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회사가 돈을 못 벌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문제지 않을까? 인정해야 될 건 내 주변에 남아있는 팀원들이 없다는 거고,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을 품을 그릇이 안 됐다는 거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나의 뭐가 문제지? 그렇게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무엇에 동기부여를 얻는지, 이런 진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돈 때문인가? 아니면 성취해서 인정받는 그런 환경인가?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비전이 있기 때문인가?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물어볼 것도 없고 하니까 책을 파는 편인데요, 헤매던 중에 심리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켄 윌버라는 심리학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모든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꿰뚫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을 다룬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잘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윌버의 통합이론 관점에서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고, 저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저는 윌버를 탐독하면서 동기부여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프레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 프레임을 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도입하고 1500명의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작은 회사 대표님들과 이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님들이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4가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유형으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돈이 전부다라고 믿는 성과주의자 대표님들입니다. 회사는 돈 벌려고 모인 곳이고 돈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회사 돈 벌려고 있는 거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제가 겪었고 관찰한 회사들의 현실은 좀 달랐어요. 대표님이 돈을 제일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도 대표님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 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왜? 돈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딱 회사에서 매출 꺾이는 것 같은 조짐 보인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이때도 같이 못 버텨준단 말이야? 같은 생각 들면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이건 안 좋아졌을 때 얘기고요. 처음에는 되게 좋습니다. 왜 다 동기부여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진짜 회사를 위한 말은 안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으로 매출 폭발하기 시작하는 기업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이 줄리 바탈라나 박사의 책 권력의 원리를 보면요, 실제 권력, 즉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력이 생기면 사람의 뇌가 구조적으로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거에 열려있는 수용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옳았거든요. 내가 옳았으니까 지금 돈 벌리고 있는 거고,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위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관찰하게 된 상황이 좀 옆에 왜 시쳇말로 촉새 같은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간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동기부여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은 당연히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한 만큼 영업 보상이든 승진이든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동기부여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일부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돈을 우선하는 리더가 어떻게 조직 전체를 망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대표님들은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짱이다를 외치는 관계 지향형 대표님입니다. 이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가족 같은 끈끈한 분위기, 결에 맞는 사람들, 좋은 문화, 이런 관계적 요소가 최고의 동기부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이런 회사의 특징이 현상들은 다 다르지만 대표님들이 착하고 또 각자가 강조하는 어떤 문화적인 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성장 문화로 독서 모임을 함께 한다거나 뭐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거나 또 그 결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특징은 호칭이 뭐 형, 동생인 경우도 많고 회식으로 같이 뭉치기도 좋아하고 아니면 같이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세미나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또 과유불급이죠. 당연히 좋은 사람들, 결에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좋지만 이런 문화적, 관계적 가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기준, 보상이든 일하는 원칙이든 서로 지켜야 될 선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인데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형이 뭐 좀 그럴 수 있지, 에이 뭐 동생이 좀 그럴 수 있지, 형이 한번 따끔하게 혼내준다, 또 줘야 될 돈도 에이 뭐 다 챙겨줄 건데 뭘 그래 하면서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다지만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계속 쌓이는 게 이런 관계지형형 대표님들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을 하러 가면 전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 털어놓는 그런 대표님도 계십니다. 경영의 구루죠. 피터 드러커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경영 현장에서는 간혹 서로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진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람 좋게 대하면 동기부여 생겨서 열심히 하겠지라는 생각은 맞는 말이지만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진짜 해야 될 말 안 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제대로 된 직급 구조라든지 보상 체계보다도 뭐 얼마나 더 이 문화 내에서 입지가 있는지, 오래됐는지, 또 얼마나 대표님의 마음을 사고 있는지 같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고 인사구조가 결정되는 상황이 조직 내에서 팽배하게 생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실력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직급을 결정하고 그러면 유리천장 같은 게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생겨요. 어떤 회사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차피 카르텔이라 이 회사에서는 저 자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연말이 돼서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내친 김에 성과급을 풀었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성과급을 줬다기보다 일관적으로 딱 얼마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역으로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일도 못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성과급을 받는단 말이냐, 이러면서 불만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일 겪으면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 들까요? 아니 내가 줄 건 다 줘놓고 내가 해줄 건 다 해놓고 이런 소리 하나 들어야 돼? 진짜 더러워서 막 이런 생각들 드신다는 거예요. 현타 오는 겁니다.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사람한테 현타를 시게 맞는 거예요. 이런 관계 지향형 회사들의 특징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 관계, 신뢰를 내걸지만 구체적인 보상 구조라던가 기준을 말해야 될 때가 되면 에이 우리가 그런 사이인데 이러면서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조직이 딱 7명이 넘어가는 순간만 해도 오해 생길 여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또 제가 딥하게 다뤘었죠. 꼭 챙겨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과 일하는 문화, 결에 맞는 사람과 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동기부여의 요소입니다.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 진짜 고역이잖아요. 하지만 그 또한 일부이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적 의미에 불을 지피는 비전 전도사 대표님들입니다. 이 일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개인적 의미와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시죠. 주로 하시는 말씀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노력이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거고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어떤 자부심,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열정, 에너지가 샘솟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팀원들도
그런 자신감을 보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저런 열정과 비전이 있는 대표님이면 내가 한번 따라가 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책 세뇌술이라는 책과요, 또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책들을 보면요, 사람들을 끄는 그 힘의 원천에는 원천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도 일이 복잡해지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열정만으로는 회사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세부적인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회사의 전체적인 체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에이, 대표님 말과 좀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이제 팀원들 내에서 부지불식 간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도 대표님 특유의 카리스마나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동기부여해주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조직 전체가 그 사람을 보고 열정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회사의 제도나 체계가 그 사람의 성취 수준을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맥도날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서 최고의 감자튀김을 튀기는데 열정 같은 게 필요한가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감자튀김을 튀기는 매뉴얼이나 체계나 시스템이죠.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열정을 강조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사람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더 프로페셔널한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고효율 시스템이 최고의 동기부여라고 믿는 매뉴얼주의자 대표님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대표의 감정, 사람 사이의 관계, 모호한 비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누가 와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아까 얘기했던 맥도날드처럼 말이죠. 최고의 감자튀김을 튀기는데 열정이 필요한가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완벽한 매뉴얼과 업무 시스템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와도 결과를 내는 시스템이야말로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안정감과 공정한 보상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헷갈리게 하지 않을게. 이 절차만 따르면 너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어 라는 명확한 신호를 회사 시스템과 체계 자체가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집착이 과해지는 순간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는요, 직원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매뉴얼이 없는 건 안 하면 되니까요. 굳이 내가 이 매뉴얼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보상이 따라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든 책임과 판단이 이 매뉴얼 뒤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새로운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한 해결들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결국 회사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관료 조직이 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들은 숨이 막혀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새 사람이 그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유형의 동기부여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쩌라고? 돈도 아니고 그럼 사람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면 뭐가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 진짜 복잡하네. 뭐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돼? 더러워서 경영 못하겠네 진짜 싶은 생각 드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세요. 돈, 사람, 비전, 시스템, 이 네 가지 유형의 리더, 모든 이 리더의 유형들이 다 한 가지씩 맞습니다. 모두 동기부여의 일부분만 다루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동기부여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위 네 가지 요소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대표님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바퀴만 미친 듯이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 각 요소들을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한두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 뭐 돈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의미와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시스템과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든지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환경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사람은 결국에 어떤 동기부여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더 내가 욕심이 있고 더 성취하고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더 나의 에너지를 쏟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의 회사를 봤을 때 우리 회사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저건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락된 요소 내에서도 납득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편이 맞아요. 왜냐? 윌버에 따르면 동기부여의 본질은 이 네 가지 바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윌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객관적인 보상입니다. 돈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성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퀴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관계 같은 것들이죠.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동료애, 문화, 가치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바퀴는 개인적 의미입니다. 내가 미래에 느낄 성취, 비전, 성장, 내 개인적인 이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형이죠. 네 번째 동기부여 바퀴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적인 거, 프로세스, 시스템, 체계, 성취를 낼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자 대표님은 1번 바퀴에만, 관계지향가 대표님은 2번 바퀴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공기압이 빠지거나 터져버리면 자동차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진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대표님 회사도 이 동기부여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지금부터 이 영상 의미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4가지 바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통합 직무 계약서 템플릿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노무 계약서 같은 것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건데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이 문서가 어떻게 동기부여의 4가지 바퀴 모두를 굴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성과와 돈입니다. 우리 팀원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3부 성과 목표 및 KPI를 보시죠. 이게 바로 1번 바퀴인 객관적인 보상입니다. 목표가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지 모호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의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팀원이 우리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고 어떤 포지션이며 어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직무 정의입니다. 여기가 3번 바퀴인 주관적 의미를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뭐 영업이라고 쳐도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는 어떤 포지션, 아니면 내가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총책임자라거나 내 회사 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 어떤 문화적, 어떤 가치에 동의를 해야 되는지를 기술해 놓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약속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필요 역량 중에 애티튜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 뭐 목표 지향적인 어떤 사고방식, 심리적 안정감 같은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문화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 지향형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계인 그런 모호함 같은 것들이 사라지죠. 네 번째는 맥도날드처럼 어떤 시스템과 절차 안에서 일하게 돼서 성과를 달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문서 전체가 바로 4번째 바퀴인 객관적인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명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신뢰를 줍니다. 그냥 말로 합의하는 거랑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놓고 체계 안에서 논의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은 직원에게 회사가 원하는 역할과 보상, 문화, 시스템을 명확하게 입력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A4 한 장에 정리를 해보세요. 동기부여에 대한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곤 하십니다. 기준이 그렇게 빡빡하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준이 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이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에 대한 개념을 뒤집으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인사팀의 역할은 자코리아나 사람인 같은데 채용 공지 올려놓고 오는 사람들 면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명확한 동기부여 기준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역으로 영업해서 찾아다니는 게 인사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대표님 주변에 진짜로 A급 인재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건 회사의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의 이 4요소가 본질입니다. 만약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기준이 없는 곳에는 아무나 오게 되고요. 대표님의 주관적인 말에 의존한 어떤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라니 이게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용어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든지 직무기술서가 될 수도 있고요. 직무합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그 팀원들이 느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이고 그 역할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 라는 동기부여의 4가지 바퀴를 모두 이 직무기술서에서 건드려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정립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일본의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나모리 가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리더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경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영자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끊임없이 고취시키고 직원과 고객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